자,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실시간 화상 강의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전자회로2 기말고사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관련해서 대부분의 정답들은 다른 학생 풀이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파일로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뭐 특별히 문제 풀이를 해달라고 한 문제에 대해서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주차 5.8번 문제입니다. 5.8번 문제는 모스 캐패시터 관련된 문제고요. 이 모스 캐패시터는 기판이 P타입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핑 농도가 5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두께는 10나노고요. 게이트 물질로는 메탈이 아닌 N 플러스 폴리 게이트가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은 에너지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로 똑같습니다. 자, A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번 문제는 COX,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플랫밴드 볼테이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옥사이드 두께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OX, 즉 상대 유전율을 곱한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수죠. 상대 유전율 입실론 OX는요. 그리고 지금 면적 텀이 고려를 안 된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면적이 고려가 되지 않은 캐패시턴스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식에다가 각각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단위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밑에 옥사이드 시크니스 단위와 여기 입실론 제로에 들어가는 길이에 대한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페로 퍼 센치가 되고요. 상대 유전율 SiO2는 3.9죠. 그리고 10나노를 센치로 변환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계산하면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페로 퍼 센치 제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플랫밴드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플랫밴드 전압은 워크 펑션의 차이죠.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인데 둘 다 실리콘 물질이기 때문에 플랫밴드 전압을 간단하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플랫밴드인 상태의 에너지 밴드를 그린 거죠. 왼쪽이 N타입 폴리 실리콘 게이트고 오른쪽이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N 플러스 폴리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플랫 밴드를 시켜주면 이 차이만큼이 워크 펑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인 값 더하기 EF-EI 이 이제 플랫밴드 전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밴드 전압은 N 플러스 폴리게이트가 페르미 레벨 일치를 시켜줬을 때 원래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전압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 1.12 일렉트론 볼트를 반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컨덕션 밴드부터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까지의 그 에너지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Q를 곱해준 이유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Q를 곱해준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EF-EI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EF-EI는 도핑 콘센트레이션 관련된 수식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전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Q분의 KT ln NI 분의 NA를 통해서 EF- 그러니까 여기서는 EI-EF가 되는 거죠. EI-EF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0.4V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0.96V가 플랫밴드 전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에너지 밴드갭을 2로 나눠주고 Q를 나눠줘야지 일렉트론 볼트가 볼트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구하는 수식은 여기 나타나 있죠.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실리콘 쪽에 있는 서페이스 포텐셜 그리고 옥사이드에 걸리는 VOX 전압으로 구해집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강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플랫밴드 전압을 우리가 구했죠. 마이너스 0.96V가 되고 아까 파이 B를 구했습니다. EI-EF가 구해졌고요. 그래서 인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곱하기 2인 만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EA-EF가 어쨌든 특정 농도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농도가 1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압만큼 떨어뜨려 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전압만큼 또 떨어뜨려 줘야지 전자의 이게 이제 B타입이니까 전자의 인버전 레이어 농도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F라는 조건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0.8V가 됩니다. 그 외에 COX랑 나머지 입실론 제로, 입실론 실리콘 그리고 도핑 콘센트레이션 E 파이 B를 다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또 단위입니다. 단위를 항상 기억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0.18V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 플랫밴드 전압을 실리콘과 폴리실리콘이 에너지 밴드 갭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플랫밴드를 만들었을 때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일치한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와 같이 풀었습니다.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에다가 EI-EF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전체적으로 붙여준 거였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플랫밴드는 이제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은 지금 M 플러스 폴리이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의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 펑션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4.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더하기 지금 이게 N타입 세마이컨덕터이기 때문에 EI 보다 P타입 세마이컨덕터죠. B타입 세마이컨덕터이기 때문에 EI보다 EF가 아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 1.12 일렉트론 볼트의 절반이 0.56 일렉트론 볼트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EF가 EI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비를 구하죠.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파이비를 이렇게 대입해줘서 구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56 마이너스 파이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판이 N타입일 경우에는 여기 파이비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야 되는 이유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실리콘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만큼 더해준 다음에 이 파이비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판이 P타입인지 N타입인지를 잘 보고 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을 구해야 됩니다. 자, B번 문제입니다. B번 문제는 어큐뮬레이션 차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전압의 조건은 VFB-1V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게이트 전압이 모스 캐패시터를 어큐뮬레이션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지 QACC 어큐뮬레이션 차지를 구하는 방법은 Q는 CV라는 수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게이트 쪽에 전압을 가해주고 인버전 레이어 또는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생기는 곳이 실리콘 계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고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곱하기 게이트 전압 빼기 플랫밴드 전압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 게이트 전압 빼기 플랫밴드 전압을 곱해주냐? 자, 플랫밴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어큐뮬레이션이고 오른쪽은 디플리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랫밴드 전압을 이렇게 넘겨주면 VG-VFB가 되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그래서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센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디플리션 앤 인버전 차지를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게이트 전압은 2V죠. 2V가 문턱 전압보다 훨씬 높죠. 아까 문턱 전압이 0.18V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플리션 차지와 인버전 차지가 다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플리션 차지를 구하는 방법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 B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하면 됩니다. 이게 디플리션, 그러니까 인버전이죠. 스트롱 인버전이 나타나는 문턱 전압을 넘어가더라도 이 서페이스 포텐셜은 거의 2파이 B만큼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거죠.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만 있지만 뭐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2파이 B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압들은 인버전 레이어를 만드는데 다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주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센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인버전 레이어는 Q는 CV라는 수식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Q 인버전은 세마이컨덕터 쪽에 있고 전압은 게이트 쪽에서 가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인버전은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돼야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만큼 빼주는 거죠. 그래서 COX 계산한 각각 VG와 VTH, 그러니까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테이블 해줘서 계산을 쭉 해주면 마이너스 6.3 곱하기 11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센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디플리션 차지와 인버전 차지가 마이너스 보호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공피 병역이 생기면 억셉터 이온이 드러나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도 전자가 모여서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보호가 맞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토탈 서브스트레이트 차지를 게이트 전압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라는 거죠. 이때 게이트 전압은 마이너스 2부터 2V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V일 때 캐패시턴스 값을 구했죠. 그래서 2V의 전체 캐패시턴스 서페이스 차지 값은 마이너스 7.4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7.4가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6.3을 해줘서 그런 거고요. 여기 단위에 10 곱하기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센치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상수만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먼저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구했나요? 스레스홀드 전압을 구했죠. 그래서 스레스홀드 전압은 0.18이 되고 이때 디플리션 차지가 가장 큰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요 2파이 B에 대한 디플리션 차지가 그러니까 가장 큰 전하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때 값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랫밴드 전압이 마이너스 0.96이라고 했죠. 이 플랫밴드 전압이 되면 차지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차지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 빼기 마이너스 1이죠. 근데 플랫밴드 전압이 마이너스 0.96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V일 때 3.4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 어큐뮬레이션 차지, 디플리션 차지, 인버전 차지에 대한 수식을 아까 쭉 살펴봤었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Q 어큐뮬레이션은 마이너스 COX 곱하기 VG 마이너스 VFB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COX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이 어큐뮬레이션 차지가 리니어한 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Y절편이 플랫밴드 전압으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큐뮬레이션 차지가 게이트 전압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신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COX만큼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여기 플랫밴드 전압부터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 플랫밴드 전압이 Y절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디플리션 차지에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루트의 함수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이 S가 서페이스 포텐셜이니까 게이트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랫밴드 전압을 기준으로 세솔 볼테이지까지는 요 마이너스 루트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의 영향을 받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버전 레이어죠. 인버전 차지는 이렇게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과 인버전 차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Y절편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면서 게이트 전압의 서페이스 차지가 서브스테이트 차지가 리니어하게 변하도록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으로 5.11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1 문제는 IC 서킷에서 이제 메탈끼리 인터커넥션을 할 때 기생 모스 캐패시터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파라스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생겼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그래서 메탈과 메탈 사이에 원래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인슐레이터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층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게이트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옥사이드 물질이 올라간 상태에서 메탈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스 캐패시터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어떤 특정 전압에 인가됐을 때 의도치 않게 모스펫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판이 P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A, B, C 문제랑 이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올린 PDF에 다 답이 있고요. 이거는 별로 제가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설명을 하진 않고요. 그냥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D번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들 틀린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랑 G번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 문제는 is the answer in C the maximum, minimum or maximum allowable K to prevent inversion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C에 답변한 그 K 값이 인버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이야기해 보라라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K라는 값의 의미 그리고 인버전이 생기기 위한 포인트 지점 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먼저 이 K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슐레이터의 캐패시턴스를 구할 때 여기 지금 C옥스라고 해놨는데 지금 K 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옥사이드가 아니겠죠. 그래서 CI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인슐레이터의 캐패시턴스는 인슐레이터의 두께분의 유전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전율은 진공 상태의 유전율 곱하기 유전율 상수죠. 그러니까 상대 유전율이라서 그 상수를 곱해줘서 전체 유전율이 구해집니다. 이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페러 퍼 센치로 고정이 돼 있죠. 이 값에다가 물질마다 다른 상대 유전율을 곱해줘서 전체 물질의 유전율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 유전율을 K라고 많이 부릅니다. 상수 K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 K 물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하이 K 물질은 이 K 값이 큰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는 절연 물질의 상대 유전율을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이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COX 바탕으로 해서 이 K 값을 구했었죠. 그래서 K가 2.99가 된다고 했습니다.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5V일 때요. 요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인버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했죠. 자, 인버전이 시작되는 지점은 문턱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채널 모스펫이라고 했기 때문에 VTH 수식을 가져오면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2파이 B 이거는 이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의 차이죠. 이걸 2배 해줘야 인버전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값 그리고 이거는 옥사이드에 걸리는 VOX인데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에 2파이 B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COX를 K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COX는 아까 TOX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I라고 했죠. 입실론 I 대신에 K를 대입해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K 값이 증가를 하면 문턱 전압은 낮아지죠. 그리고 K 값이 감소를 하면 문턱 전압은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문턱 전압이 아까 5V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K가 2.99를 구한 그 값이 문턱 전압이 5V를 가정하고 풀었었죠. 그러면 이 5V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 값이 있을 때 인버전을 K 값보다 이제 커지면 인버전이 일어나는지 K 값이 작아지면 인버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우리가 K 값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5V가 인가된 상태에서 인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문턱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5V보다 낮은 전압이 문턱 전압이 돼버리는 거죠. K 값이 증가를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버전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은 작아지면 문턱 전압을 높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 문턱 전압 수식이 5V보다 커야지 인버전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상수들을 쭉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K가 2.99가 나온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고요. 그래서 이게 인버전을 막기 위한 맥시멈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99 이하가 돼야지 문턱 전압 값이 어떻게 되나요? 높아져서 인버전이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2.99 이상이 되면 지금 문턱 전압이 낮아져서 인버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는 2.99라는 값은 인버전을 막기 위한 최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F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F번은 이제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랑 똑같고 이게 5V가 가해졌을 때 하이 프리퀀시 상하에서 모스 캐패시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캐패시턴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P타입 기판일 때 CV 커브를 나타냈습니다.
자,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여기가 이제 플랫밴드 A가 플랫밴드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낮아지고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에서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이렇게 밑에 값을 유지한다고 했죠.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하이 프리퀀시일 때 인버전 레이어의 변화를 유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이 미니멈 값이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턱 전압 값에 있는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일 때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을 구하면 그게 하이 프리퀀시일 때 문턱 전압 이상에서 캐패시턴스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미니멈 값을 살펴보면 COX분의 1 더하기 C 디플리션 미니멈 분의 1의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역수가 되는 이유는 모스 캐패시터에서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COX가 있고 C 디플리션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인슐레이터 레이어고 밑에가 실리콘 기판인데 여기 캐패시턴스들이 직렬로 지금 연결된 게 나오기 때문에 토탈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C 디플리션 미니멈 값은 디플리션 위스가 맥시멈일 때 구해지죠.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당연히 실리콘 기판에서 캐패시턴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의 유전율 값은 실리콘 값 11.8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가 맥시멈이 되는 곳에 값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맥시멈 값은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와서 이렇게 대입을 했고요.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단위입니다. 단위를 항상 보시고 일치를 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 퍼 센치 제곱이죠. 그러니까 2.19 나노 페럿 퍼 센치 제곱이 미니멈 값이고 이 값이 하이 프리퀀시일 때 VTH보다 높은 전압에서는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G번 문제를 살펴보죠. G번 문제는 지금 문턱 전압보다 2V 더 큰 전압일 때 인슐레이터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볼테이지 드랍, 그러니까 인슐레이터에 걸리는 옥사이드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강의 시간에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게이트에 가해지는 전압은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서페이스 포텐셜, 표면에서의 밴드 밴딩에 의해서 일어나는 서페이스 포텐셜, 그리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게이트 전압이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보다 더 큰 상태죠. 7V로. 그러면 플랫밴드 전압은 당연히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이 서페이스 포텐셜도 2πb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문턱 전압을 넘어서면 이 서페이스 포텐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옥사이드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7V를 대입을 해주고 플랫밴드 계산한 값과 파이비 계산한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정리를 하면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이 7.22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회로 수업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이 자료를 다시 또 찾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N채널 모스펫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즉 강의 시간에 다 수식에 대한 정리를 했었죠. 드레인 커런트, 리니어 영역,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 그리고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그 다음에 바드 이펙트를 고려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분명히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거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N채널 모스펫 수식을 다 배웠으니까 이건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와 비교해서 P채널 모스펫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스와 드레인 표기법이 달라졌죠. 그 이유는 전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캐리어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N채널 모스펫에서는 드레인 쪽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더 높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P채널 모스펫은
소스의 전압이 드레인 쪽 전압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 캐리어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세츄레이션 전압도 바뀌어 있죠. 요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 수식에서 VGS 관련된 표기, VDS 관련된 표기가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된 이유는 아까 언급했듯이 전압 범위가 반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도 사실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N채널 모스펫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양의 값을 가지고요. P채널 모스펫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 관련된 수식도 약간 다릅니다.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인 이유는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면 거기에 차지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N타입 기판이기 때문에 이제 홀이 모이는 거고요. 여기 P 채널이라고 했지만 기판 자체는 N타입이고요. 오른쪽에 N채널 모스펫은 기판 타입이 P타입입니다. 기판 타입과 별개로 채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파이 B가 원래는 음수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의 위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데 이거를 헷갈리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Q분의 KT ln ni분의 뭐 도핑 콘센트레이션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도핑 농도가 도너 아이온 농도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디 이펙트,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이펙트를 고려를 할 때도 여기 지금 안에 전압 범위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그냥 2파이F 더하기 VS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F 더하기 VSB가 되죠. 여기서 S는 소스고요. 그라운드니까 소스를 기준으로 이제 잡은 거고 B는 바디, 서브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2파이F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줬고 여기 감마라는 수식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전자회로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 기준으로 드레인 커런트를 그려보면 여기 엠모스는 오른쪽 영역, 0보다 큰 영역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피모스는 0보다 작은 전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 커런트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가해주는 전압도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엠모스는 문턱 전압이 양의 값이기 때문에 지금 양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요. 피모스는 문턱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같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해주고 같은 드레인 전압을 인가해줬는데 커런트 크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커런트 크기가 다른 이유는 모빌리티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 모빌리티도 다르네요. 모빌리티 차이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약 2배가량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문턱 전압의 값을 보여주고 있죠. 문턱 전압 값이 일반적으로 N채널은 양의 값을 가지고요. B채널은 음의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핑 농도가 굉장히 낮을 경우에 N채널 모스펫이 문턱 전압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낮은 경우는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양의 전압이다 또는 음의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 캐패시터도 기판 타입에 따라서 캐패시턴스 볼테이지 커브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P타입 서브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 아래가 어큐뮬레이션 상태고 플랫밴드와 문턱 전압 사이가 디플리션, 문턱 전압은 인버전, 문턱 전압 이상 인버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패시턴스 값이 지금 이 플랫밴드 전압 아래에서
COX로 고정이 되고 이게 블랙밴드 전압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턱 전압일 때 미니멈 값을 가지고요. 로우 프리퀀시면 문턱 전압보다 클 때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로 다시 올라가고 하이 프리퀀시면 유지가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턱 전압은 B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즉 N채널 모스펫에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음의 전압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양의 전압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양의 전압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랫밴드 전압은 일반적으로 음의 전압을 가집니다. 이것도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차이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메탈 물질을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N타입 기판일 때는 이 CV 커브가 Y축을 기준으로 반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전이 되고 플랫밴드 전압이 오른쪽에 가고 세스홀드 볼테이지 즉 문턱 전압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스홀드 볼테이지는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플랫밴드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이 인버전이 되고 가운데가 디플리션, 오른쪽이 어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CV 커브가 이런 식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반전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5.15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15 문제에서 지금 그림 5-39가 주어져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캐패시터의 면적이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되고, 자, 1번 문제는 이 CV 커브를 봤을 때 도핑 타입이, 기판의 도핑 타입이 N타입인지 B타입인지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가 나눠지는 부분이 지금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문턱 전압을 기점으로 이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 특성이 나눠지는데 지금 그게 오른쪽에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판은 B타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at is the thickness of the oxide in most capacitor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은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여기는 어큐뮬레이션이고 여기는 디플리션, 여기는 인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턱 전압이고 여기 요 A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이죠. 왜 플랫밴드 전압이냐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 캐패시턴스 값이 점점 감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가 플랫밴드 전압이고요. 그리고 문턱 전압에서는 가장 낮은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고 이 가장 낮은 캐패시턴스 값이 문턱 전압 기점으로 해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가 플랫밴드와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COX 값이 50펨토페럿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턴스 구하는 식 우리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죠. C는 T분의 옥사이드 두께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OX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였죠. 근데 지금 CV 커브에서 단위가 페럿이죠. 페럿. 그렇기 때문에 면적 텀이 지금 곱해진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 캐패시턴스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단위가 페럿 퍼 센치 제곱이 됩니다. 이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각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센치를 잘 보고 반영을 해야겠죠. 지금 이 면적도 지금 변형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옥사이드 스크니스가 6.9나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문제는 기판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판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플랫밴드 전압입니다.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메탈 물질이 폴리실리콘인지 일반 메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계산을 하려면 메탈의 워크 펑션 값이 주어지거나 메탈이 폴리실리콘이 사용됐다라고 얘기가 되면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없고 결국에 문턱전압 부분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턱전압 수식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문턱전압 빼기 플랫밴드 전압은 이런 수식이 나오죠. 자, 우리가 문턱전압이 0.5V라는 걸 알고 플랫밴드 전압은 마이너스 1V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줘서 풀면 되고, 그래서 이 수식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파이 B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Q분의 KT ln NI 분의 N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이거를 대입해줘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보면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곱근식을 아마 사용을 해서 풀어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l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쭉 해보면 3 곱하기 10의 17승이라는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는 게 지금 이게 ln 안에 NA가 들어가 있고 루트 안에 N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NA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는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D번 문제죠. D번 문제는 CV 커브에서 포지션 C, 그러니까 인버전 되는 영역, 스트롱 인버전 되는 영역, 문턱 전압 영역에서 캐패시턴스 값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 토탈 캐패시턴스 값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은 가장 최소값이긴 하기 때문에 미니멈이라고 제가 표기를 한 거고 C옥수분의 1 더하기 C 디플리션분의 1 분의 역수고요. 여기서 C 디플리션은 디플리션 위스와 입실론 제로 입실론 실리콘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때 디플리션 위스는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이때 포텐셜을 2파이 B로 고정을 합니다. 어차피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 값은 2파이 B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단위를 꼭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 이 디플리션 위스 맥시멈 값이 62.29 나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굉장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 제가 물리전자공학이나 이런 수업에서 작년에는 계산한 문제를 하나도 안 냈는데 지금 숙제를 보니까 전부 다 이 계산 단위 개념에 대해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계산하는 문제를 이번에도 몇 문제는 꼭 낼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C 미니멈 값은 쭉 계산을 해보면 12.5 펜토페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틀렸던데요. 틀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냥 풀이 과정 없이 그냥
적었던데 여기 지금 CV 커브에서 나오는 캐패시턴스 값은 단위가 펜토페롯입니다. 펜토페롯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위에네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캐패시턴스 값은 단위가 요거 같은 경우는 펜토 퍼 센치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옥스도 펜토 퍼 센치 제곱이고요. 그런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펜토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 제가 펜토로 바꿔줘서 수식을 표현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면적텀이 들어가죠. 우리가 앞에서 A라는 면적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면적텀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 디플리션 값은 디플리션 위스 맥시멈 값분의 면적 A 곱하기 이실론 제로 이실론 실리콘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하면 16.7 펜토페롯이 나오는 거고 이 16.7 펜토페롯을 대입을 해줘서 50 펜토페롯이랑 16.7 펜토페롯을 활용해서 12.5 펜토페롯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2번은 CV 커브에서 A, B, C, D, E 포인트에 해당하는 모스 캐패시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되는데, 자, 플랫 밴드 전압이 마이너스 1V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살펴보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V라는 플랫밴드 전압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1V만큼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번은 플랫밴드니까 밴드 밴딩이 없죠. 밴드 밴딩이 없는 상태고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지금 플랫밴드에서 페르미 레벨이 메탈 쪽이 세마이컨덕터 쪽보다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 기판이 P타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플랫밴드가 아니고 이제 페르미 레벨이 세마이컨덕터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랑 가깝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VG가 0인 곳에서는 디플리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세마이컨덕터 페르미 레벨보다 약간 더 위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밴드 밴딩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밴드 밴딩이 일어났을 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그냥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EI-EF인데요. 이게 이제 파이 F라고 했죠. 파이 F고 이게 지금 기판이 P타입이니까 홀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계면으로 갈수록 이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홀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0V에서는 디플리션만 일어났고 인버전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 계면 근처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스레스홀드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낮은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계면인데 지금 계면에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가 EF 아래에 갔죠. EF 아래에 가 있는 상태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못 그렸는데 자, 요 EI-EF 값만큼 여기에 EI-EF 차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여기 계면에서도 차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디플리션 위스는 맥시멈 값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면에서 EI가 EF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버전이 일어난 거는 맞죠. 그리고 인버전이 일어나서 지금 계면에서 먼 곳은 홀이 존재하는데 이 계면에는 EI가 EF보다 아래에 갔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스레스홀드 컨디션에서는 일반적으로 표면에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 F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이 F만큼 여기에서도 밴드 밴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릴 때는 스레스홀드 컨디션에서 이 EF-EI 값이 표면에서도 그만큼 반전돼서 나오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D랑 E는 이제 인버전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디플리션 위스와 인버전 차지가 모두 존재를 하죠. 다만 디플리션 위스는 맥시멈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대신 페르미 레벨은 그전 세스홀드 컨디션보다 지금 더 아래로 가야 되겠죠. 전압이 더 크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밴드 밴딩도 더 커지게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C 포인트와 D 포인트의 차이는 여기 표면에서 마찬가지 얘기인데 EI와 EF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I가 EF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판이 P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N타입이면 또 반대가 돼야 됩니다. N타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페르미 레벨이 EI보다 위에 존재하죠. 그런데 인버전이 되면 이 페르미 레벨이 EI보다 아래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고 이 차이가 커지는 거죠. 여기 지금 계면 여기와 여기 페르미 레벨 사이에 차이가 이쪽 전압이 점점 커질수록 인버전 레이어 차지량이 모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게 그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로케이션 B에서 밴드 밴딩 파이S 그러니까 설페이스 포텐셜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게이트 전압 관련된 수식을 가져와서 풀면 됩니다. 게이트 전압 수식에서 VG는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설페이스 포텐셜 더하기 VOX죠. 이때 VOX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포텐셜을 설페이스 포텐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S 대신에 2파이FB를 넣으면 문턱전압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게이트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게이트 전압 그리고 플랫밴드 전압을 다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S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고 알 수 없으니까 미지수로 놔두고요. 나머지 값들은 다 대입해줘서 쭉 정리를 하면 파이S 더하기 0.644 루트 파이S 마이너스 1이 0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하면 루트 파이S는 0.72V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루트 파이S를 제곱하면 파이S죠. 그래서 제곱해주면 결과적으로 파이S가 0.52V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도 지금 50분 가량 분량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숙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업로드한 문제풀이 PDF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PDF 답안지를 안 올리는 이유가 내년에 또 이 수업을 하면 답안지가 또 돌아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후배나 이런 학생들한테 답안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면은 그 학생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6월 9일 11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고 각각 3호간 403-1호, 408호에서 진행이 되고
그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서 해당 강의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시고요. 시험 범위는 9주차부터 14주차 내용까지고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0점을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계산하는 문제와 설명하는 문제를 섞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개념이나 설명하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숙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차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모스펫의 축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누설 전류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누설 전류가 왜 커지는지 어떤 것 때문에 커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누설 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멀티게이트 FET가 제안이 됐죠. 이 멀티게이트 FET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재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 교재 모던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이 책에는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도 이런 구조의 모스펫은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